그의 손이 저희 허벅지를 쓸어내렸습니다. 노래방의 어두운 조명 아래 번쩍이는 미러볼 불빛 사이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3년 수많은 손님을 상대했지만 이렇게 온몸이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가 제 귀에 속삭였을 때 저는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의 절친한 친구였으니까요. 여러분은 생활고 앞에서 얼마나 버티실 수 있으십니까? 자존심을 지키다가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치욕을 감수하고서라도 살아남을 것인가? 저는 박미선, 올해 55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고 딸 하나를 대학까지 보낸 그럭저럭 행복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남편의 사업 실패와 함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남편은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저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쉰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을 전전했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신문 구인 광고에서 그 문구를 봤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모집, 나이 불문, 고수익 보장.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어느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현실입니다. 도덕적 잣대로 저를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마 다른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남편의 친구를 노래방에서 만나기 전까지 저는 그저 기계적으로 일했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영혼을 팔아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하지만 그와의 만남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치욕과 수치심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정들이 뒤엉켜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으니까요. 혹시 이런 이야기가 거북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밑바닥에서 몸부림치는 한 여자의 진솔한 고백을 들어주실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평일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고 저는 대기실에서 다른 아가씨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25살 지은이가 화장을 고치며 투덜거렸죠. 오늘같이 한산한 날은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다고. 저는 말없이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진한 화장 뒤에 숨은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3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 달만 버티자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한 달이 석 달이 되고 석 달이 1년이 되고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매니저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7번 방에 손님이 들어왔다고 미선 씨랑 지은이가 들어가라고.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붉은색 원피스를 매만지고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가면이었습니다. 7번 방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2명의 남자 중 한 명이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인 정원식 씨였던 겁니다. 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지은이가 이상한 눈치를 채고 물었죠. 아는 사이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처음 보는 손님이라고. 정원식 씨도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다른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신나게 놀아보자고, 회사에서 큰 계약을 따서 축하하는 자리라고. 저는 기계적으로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정원식 씨와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 했지만 좁은 소파에서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고 다른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원식 씨는 술만 마시며 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가끔 제게 머물렀고 그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민인지 경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술이 돌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지은이를 안고 춤을 추기 시작했고 정원식 씨와 저만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 씨가 맞냐고,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남편이 사업 실패 후 폐인이 되어버린 것을, 딸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가 지갑을 꺼내 돈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오늘은 그만 들어가라고, 자기도 나가겠다고. 하지만 다른 남자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왜 벌써 가냐고, 이제 시작인데 분위기 깨지 말라고. 정원식 씨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오래전부터 숨겨왔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화장실에 가고 지은이도 화장을 고친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7번 방에는 저와 정원식 씨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노래방 기계에서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원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실 줄은 몰랐다고, 진우 형은 알고 있냐고. 진우는 제 남편 이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그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죠. 제가 놀라서 손을 빼려 하자 그가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형수님을 좋아했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원식 씨와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우리 결혼식 때 그는 남편의 들러리를 섰습니다. 명절마다 우리 집에 놀러 왔고 가족같이 지낸 사이였죠. 그런 그가 저를 좋아했다니.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처음 형수님을 봤을 때부터 가슴이 뛰었다고. 하지만 친구의 아내였기에 그 마음을 묻어두고 살았다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손길이 싫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수많은 남자들의 손길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식 씨의 손길은 달랐습니다. 거기엔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죠.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입맞춤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노래방에서 일하며 받았던 그 어떤 스킨십과도 달랐습니다. 영혼이 있는 입맞춤이었고 감정이 담긴 접촉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에게 기대었고 그는 절 더 세게 안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고 제 몸은 그의 품에 완전히 안겼습니다. 순간 저는 이곳이 노래방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손님이 아니라 연인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지은이가 들어왔고 뒤이어 다른 남자도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각자의 자리에 앉았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다른 남자가 분위기를 띄우려 노래를 불렀고 술을 더 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원식 씨와 저는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다른 남자가 취해 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그를 부축해 택시를 잡으러 나갔고 또다시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정원식 씨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더 절박하게. 노래방의 조명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미러볼이 천천히 돌며 작은 빛들을 흩뿌렸고 그 속에서 정원식 씨의 얼굴이 명멸했습니다. 그가 제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아졌죠. 그의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손길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형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차라리 자기가 도와주고 싶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움이라니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미 늪에 빠진 제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의 입술이 다시 제 입술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절실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의 혀가 제 입술을 벌리고 들어왔고 우리는 서로를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저를 자신의 몸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고 그의 심장 박동이 제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뛰는 그의 심장 소리가 제 심장과 공명했습니다.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3년 동안 일하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진심으로 누군가를 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넓은 등에 손을 얹고 그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제가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라 한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고 귀 뒤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작은 신음을 내자 그가 더 깊게 절 안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서로의 몸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실로 돌아오는 신호였죠. 그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언제 들어오냐고, 아이가 아빠를 기다린다고. 그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가 말했습니다. 형수님을 이곳에서 빼내고 싶다고, 이런 일은 형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현실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남편은 폐인이 되었고 딸은 아직 대학생인데. 그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체크카드였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라고 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쓰라고, 더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저는 그 카드를 바라봤습니다. 유혹적이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에게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마지막 낼지도 모르는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도 절실하게 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얼굴을, 목을 탐닉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을 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죠. 우리는 둘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노래방이었고 우리에게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하늘을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영혼까지 녹아내리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겨우 정신을 차린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닥에서는 묻지 않는 게 예의니까요. 정원식 씨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계산하고 나가겠다고. 하지만 나가기 전에 제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꼭 연락하라고 기다리겠다고 속삭였습니다. 그가 나간 후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진짜 아는 사람이었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 친구라고. 지은이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불장난도 정도가 있다고 조심하라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진 채였고 술병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짐이 되어버린 사람. 화장을 지우며 거울을 봤습니다. 입술이 부어 있었습니다. 정원식 씨와의 격정적인 입맞춤 때문이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져봤습니다. 아직도 그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정원식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낮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죠.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가 고집했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수 없다고. 그리고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자기와 함께 살자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도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다고, 정이 떠난 지 오래됐다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남편의 사업 실패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남편이 사업 확장을 할 때 보증을 서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그때 도와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더더욱 우리가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죄책감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부터 형수님을 더 의식하게 됐다고, 혼자 남겨진 형수님을 보며 자신이 돌봐주고 싶었다고. 우리는 카페를 나와 그의 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렸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모텔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넘으면 안 되는 선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절 안았고 저도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닉했습니다. 죄책감도 도덕도 모든 게 욕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와 하나가 되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배신감, 죄책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방감. 3년 동안 영혼 없이 몸만 팔았던 제가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때로는 더 자주. 정원식 씨는 제가 노래방을 그만두길 원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의 돈으로 사는 건 더 비참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제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화장도 더 신경 쓰고 옷도 새로 샀다고. 물론 노래방 일은 여전히 비밀이었지만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의심했죠. 더 큰 문제는 정원식 씨의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외도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정원식 씨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카드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래방에 남편이 들이닥친 겁니다. 누군가 제보를 했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매니저와 다른 아가씨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남편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더러운 일을 하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고. 저도 폭발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터져나왔죠. 당신이 무능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술만 퍼마시지 말고 돈이라도 벌어오라고. 우리는 길거리에서 고성을 질렀고 사람들이 구경했습니다. 그때 정원식 씨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남편은 더 화를 냈습니다. 친구라는 놈이 어떻게 이런 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냐고. 그 순간 정원식 씨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미선 씨와 사귀고 있다고, 미선 씨를 사랑한다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절친한 친구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니. 남편이 정원식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엉켜서 싸웠고 저는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우리 셋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경찰서에서 남편은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죠. 자신이 못나서 아내를 이런 길로 내몰았다고, 친구마저 빼앗겼다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정원식 씨의 아내도 경찰서로 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뺨을 때렸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여우 같은 년이라고, 노래방에서 일하는 주제에 무슨 사랑이냐고.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네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죠. 딸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딸은 충격을 받고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아빠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게 역겹다고. 정원식 씨는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위자료로 거액을 요구했고 재산 분할도 요구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정원식 씨도 이혼 절차를 밟았지만 재산의 대부분을 전 부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빈털터리가 되었죠. 노래방 일은 당연히 그만뒀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형편없었지만 최소한 떳떳했습니다. 정원식 씨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이 택시를 모는 게 쉽지 않았겠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더는 숨길 것도 거짓말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딸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딸은 저를 용서하지 못했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문자로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죠. 언젠가는 이해해주길 바라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더 깊은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정원식 씨는 가끔 그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죠. 친구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죄책감. 1년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원식 씨가 건강검진에서 간암 초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다행히 초기라 치료가 가능했지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부담스러웠지만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제가 낮에도 일을 시작했고 정원식 씨도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버티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정원식 씨가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형수님을 만난 것도, 이렇게 된 것도,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진짜 사랑을 얻었다고. 저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습니다. 남편, 정원식 씨의 아내, 딸, 그의 자녀들. 우리의 행복이 그들의 불행 위에 세워졌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우리는 그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티며 어느 날 새벽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전 남편이었습니다. 많이 야위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이제는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라면을 사며 말했습니다. 잘 살고 있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이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제 가슴속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노래방 7번 방에서 마주친 남편의 친구, 그와 나눈 금지된 입맞춤, 그리고 그 후의 파국.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노래방 도우미가 됐는데 그곳에서 운명의 사랑을 만났으니까요. 비록 그 사랑이 많은 것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제게 진짜 삶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배신한 나쁜 여자, 친구의 아내를 탐한 못된 여자라고. 그런 비난을 감수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영혼까지 팔아가며 살아야 했던 사람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면 그 손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정원식 씨는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상태는 호전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5년? 10년? 아니면 더 짧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일하러 나갑니다. 저녁에 돌아와 서로의 하루를 묻고 함께 잠이 듭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딸은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해 주길 바라지만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평생 상처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노래방에 정원식 씨가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계속 그 일을 하며 영혼 없이 살았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까? 알 수 없습니다. 인생에 만약은 없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생활고 앞에서, 사랑 앞에서, 도덕과 현실 사이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만큼 얻은 것도 있으니까요.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도덕한 사랑이었지만 우리에겐 구원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누군가의 인생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인생의 밑바닥에도 사랑은 존재한다는 것, 그 사랑이 때로는 파괴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정원식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이자 우리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기는 중년 생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